네, 그럼 지금부터 1시간을 모두 담은 유전성 망막질환 길잡이 클래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전성 망막질환 길잡이 클래스의 사회를 맡은 한국노바티스 의학부 권수정입니다. 평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서 유전성 망막질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전성 망막질환,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얼마나 복잡한 신경을 느끼게 되실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막막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의 진단과 치료 여정을 살펴봤을 때 정확한 진단조차 어려워 몇 년간 진단 방랑을 경험하시고 정보를 찾아 어려운 논문부터 해외 사이트까지 살펴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여 유전성 망막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고 알차게 전해드리기 위해 한국노바티스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의 알찬 정보들을 1시간에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 강의 중 궁금하신 내용들은 하단의 Q&A 기능을 통해 보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의 윤창기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임상시각정기생리학회 및 유전성 망막질환 연구모임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기다려온 많은 시청자분들 대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환자 보호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유전성 망막질환 길잡이 클래스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의 윤창기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전성 망막질환의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같은 내용 발표를 하는 걸 싫어해서 매번 내용에 좀 변화를 주는데요. 강의는 이제 일반적인 유전학적 특성, 그 다음에 진단, 치료 이런 순서로 할 텐데 이 중에 특히 유전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 과정 중에 유전성 망막질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되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전성 망막은 왜 유전성 망막 질환일까요? 유전성 망막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큰 카테고리로 유전성 망막 질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유전 이러는 순간 유전이라는 용어는 우리 모두 잘 아는다고 생각하는 용어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유전일까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병 가진 사람 없는데요. 부모님은 다 괜찮으신데 유전병인가요? 유전이면 가족 중에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게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전이면은 가족 중에 같은 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 가족들은 눈이 다 나빠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하시는 얘기죠.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안경을 끼면 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안경을 끼고 시력이 잘 나오면 그 의학적으로 눈이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요. 유전이 관여하지 않는 질환은 없죠. 유전은 이제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 닮았다, 뭐 친척과 형제가 닮았다 이런 거는 너무 잘 알죠. 부모님으로부터 외모도 물려받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이제 부모님의 그런 특성들을 받게 됩니다. 의대 다닐 때 하던 농담인데 심지어 의과대학의 성적도 유전자에 코딩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이라는 거에서 이제 유전의 개념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유전이 아니라 원인이 단일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단일 유전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은 병의 원인이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눈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제 눈이고 눈의 앞에 쪽이죠. 여기 이제 애기동자가 있는 거고요. 이 뒤쪽 안쪽 면이 이제 그 시세포가 있는 망막층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맺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에서 시세포층은 가장 바깥층에 있어요. 이게 시세포층인데 일로 통해서 여기서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요거를
이제 전기적인 포텐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런,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포가 가장 바깥층에 있고요. 요거는 모식도고, 요거는 실제 조직을 염색한 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망막 그 진료를 보면은 안과에서 이제 눈 CT를 찍습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OCT, 빛간섭 단층 촬영을 했을 때 그 검사 화면이고요. 요게 이제 요것처럼 좀 잘 보여줍니다. 요 자리가 시세포를 보여주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이 시세포가 첫 번째 이제 망가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망막 질환의 유전체 특성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유전성 망막 질환, 요거는 망막 색소 변성, 비증후군성 망막 색소 변성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의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이 차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의 그 각도가 이제 이거의 비율이 되겠고, 뭐 이제 보고마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만든 그런 파이 차트가 되겠고, 외국의 보고지만 이제 우리나라 논문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 상위에 있는 어셔린, 뭐 RPGR, EYS, 로놉신, RP1, 그다음에 뭐 PD6B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상위에 존재하는 좀 주된 원인 유전자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제일 넓은 거 차지하는 건 unknown이죠. 모르는 거예요. 30% 정도는 이건 명확히 망막 색소 변성인데도 원인 유전자를 못 찾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하나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의 경우는 유전자가 다르면 좀 질병 특성이 다르고, 심지어는 그냥 이 유전병을 일으키는 거는 이 유전자 하나인 그런 이런 유전성 질환들도 많은데요. 망막 색소 변성은 좀 더 특이하게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인데 병원 하나를 일으킵니다. 물론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다르지만 뭐 거의 짐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눈만 보고서는 뭐 망막 색소 변성이 제일 의심됩니다, 망막 색소 변성입니다까지 말할 수 있지만, 환자의 모습을 보고 그 유전자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망막 색소 변성과 좀 이제 연관이 많이 되는 질환이 어셔 증후군만 해도 청력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 어떤 유전자들이 그룹이 이제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까지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망막 색소 변성은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만 일으키는 게 거의 100여 가지가 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한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게 각각 보면은 한 가지 유전자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병 같은 경우는 레번식 흑암시증, 망막 색소 변성, 그다음에 여기 그 콘로드 디스트로피, 원뿔 막대세포 이상증까지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 유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좀 제일 흔한 게 ABCA4 요거가 되겠는데, ABCA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스타가르트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원뿔 막대세포 이상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막 색소 변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유전 변이가 어떤 자리의 유전 변이면은 이제 어느 쪽의 병이 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게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왜 가족 중에 유전인 것처럼 안 보이죠? 왜 우리 가족 중에는 나만 이럴까요?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요? 이제 상염색체 열성 유전, 그 유전 형식 유전되는 그런 양상을 봐야 되는데요. 이 모식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밝은색, 파란색, 하늘색이 이제 돌연 변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열성 형질을 갖고 있어서 이 한 쌍 모두 이상이 있어야지만 병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보인자인 상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요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반반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2분의 1 확률이 2배가 곱해지니까 뭐 단술의 그 확률적으로는 4분의 1의 확률로 보인자인 부부의 경우는 이제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게 한 쌍이 만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는 없는 거죠. 이런 집안의 선조에는 이 병이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나타날 확률이 망막색소 변성은 되게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뭐 몇십만 분의 1 이렇습니다.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뭐 100만 분의 1 이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니까
그런 부부가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이게 이제 이런 병이 있을 때 부모가 길티 필링,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동그라미는 가계도로 읽는 법을 말씀드리면은 동그라미는 여성, 네모는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칠해 놓은 게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 금을 친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말해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60% 정도가 상염색체 열성이고 보시면은 이 가계도에서 보면 아무도 없고 여기 하나만 있죠. 이 가계도에서 보면 선조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자녀 때에서만 이 4대 때에서만 좀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열성형질의 경우는 4분의 1의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드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인자 부부가 만났을 때 4분의 1인 거고 우성 유전의 경우는 이제 좀 선대에 좀 보이죠. 상형색체 우성.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고요. 이제 멘델의 완두콩이죠. 완두콩 이제 이런 건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유전 양상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게 성염색체 연관인데요. 성염색체 연관은 이제 주로 X에 있어요. 그러니까 Y에 있는 경우는 그런 건 이제 후대로 전달되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유전의 보통 특성인데 X 염색체에 있는 거고 여성은 X 염색체 2개고 남성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 남성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성염색체 연관은.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거고 이게 이 X는 남자가 갖고 있는 X는 딸임한테만 가죠. 아들한테는 안 가요. 아들한테는 Y를 물려주기 때문에 딸을 통해 모계를 통해 전달이 되고 이렇게 또 내려가서 이제 외손자에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성염색체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계도가 이제 뭐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런 것도 되게 희박한 게 요즘은 이제 핵가족, 뭐 한자녀 가정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무슨 뭐 할머니, 삼촌 이렇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계도를 통해서 진단적인 그런 우리의 그 근거들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침투도예요. 침투도. 원인 변이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유전자가 또 얼마나 발현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후생 유전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염색체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끼치는 게 있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있어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잘 드러날 수도 있고 되게 경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경증인 경우에는 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평생 뭐 아주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생을 마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되게 나이 들어서 생기면은 그냥 노환으로 생긴 건지 그냥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기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나 뭐 그런 걸로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침투도 페니트런스라 그러는데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도에서 보면은 우리 집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드노버 돌연변이도 있죠.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자손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때 염색체의 유전자를 전달할 때 재조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안정하게 돼서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 얘는 이제 보인자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근데 이제 자손에서 여기로 갈 때만 여기에서만 이제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질병이 나타나는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보인자가 있어서 하나를 받았는데 나머지 한쪽에서는 본인에서만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역시 이제 선대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전 질환이라는데 왜 우리 집에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유전이라는 거의 특성이 그런 거고 워낙 드문 그런 돌연변이들이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서양 인종을 봤을 때 파란 눈 유전자, 뭐 갈색 눈 유전자 이런 건 흔한 거잖아요. 흔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애초에 그런 돌연변이 변이 자체가 드문 경우는 뭐 그렇게 쉽게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은 원인 유전자를 찾는 경우는 아까 파이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한 50 내지 70% 정도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연구에 따라서는 80%를 보고했네 어떻게 하지만 정말 그냥 가계도 전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합시다 했을 때는 한 6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유전성 망막 질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를 읽어내는 그런 능력 자체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자리는 이제 이렇게 시퀀싱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명확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인지 아는 거는 데이터나 정보에 기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환자들에서 보고가 됐던 변이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 딱 생긴 거는 이게 질환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탑 코던 유전자를 단백질을 만들다가 딱 멈추는 경우 뭐 이런 거는 되게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아미노산 하나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건지 안 일으키는 건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포메틱스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알파폴드 이런 게 또 나왔지만 그런 것도 역시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제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원인 유전자로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거나 이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는 그거는 이제 아예 우리가 분석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런 한계를 가집니다. 동물 실험하고 세포 실험을 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증빙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고 그리고 동물에서 다 구현이 안 되죠. 동물이나 뭐 요즘 오가노이드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구현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IS 유전자, EYS 유전자가 되게 흔한데 EYS 유전자는 우리가 실험을 하는 설치류 쥐, 마우스 같은 데서는 없는 유전자예요. 그런 데서는 이걸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알아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로 이제 실제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제 결과를 딱 나왔을 때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그냥 원인 유전자가 뭡니다만 뭐 거의 얘기해 드리고 요걸 이제 복사해 가라고 사진 찍어 가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봐서는 알기 어렵고 뭐 의사들도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렇게 선뜻 막 처음엔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의 경우는 딱 유전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유전자 하나에 어느 자리만 대표적으로 그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레버, 히레디터리 오틱 뉴로패시 그런 이제 시신경 질환, 눈의 질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디지즈인데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유전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에 거의 해당되거든요. 그 자리만 딱 읽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에 속하는 거는 유전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여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망막 색소 변성이 100몇십 가지, 연관 질환이 또한 또 100여 가지 되기 때문에 200몇십 가지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유전 변이들이 있을 때 확률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소제닉 버라이언트, 이게 병적인 유전 변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고요. 라이클리 패소제닉은 이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해당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원인 유전 변이를 보고요. 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는 이제 그 중요도를 우리가 모르겠다,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론적인 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뭐 모든 이 유전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없는 사람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읽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EYS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요거는 뭐 이제 그 레퍼런스 넘버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알기 어렵고요. 설명드리기 어렵고 EYS 유전자 여기 C부터 시작되는 건 염기 서열을 말합니다. ATGC로 되어 있는 그 복잡한 염기 서열에서 8805번째 C가 A로 바뀌었다는 변이를 의미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세쌍식 뭐 ATT 뭐 이런 거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서열 중에서를 의미합니다. 아미노산 서열 중에 2935번째 요 아스테릭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스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3000, 4000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만들다 멈췄다는 얘기고, 여기 뒤에 헤테로자이것은 이형 접합, 한 쌍 중에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 이제 동형 접합이 있죠. 호모자이것, 이거는 이제 쌍둥이로 양쪽에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은 요건 이제 가족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TULP1 이유전자는 likely 패소제닉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상당한 확률로 이건 원인 유전 변이가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게 열성 형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봤더니 뭐 요걸로 바뀐 이런 이제 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로 이제 임팩트가 크지 않겠다고 예측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사실 요게 이제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요걸 조금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데, 부모님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온 거예요. 그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한쪽에만 있으면 이거는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둘이 자리가 다르잖아요. 931번째, 349번째인데 한 쌍 중에 한쪽에만 이상 있으면은 시스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여기 있으면 그건 원인 유전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편에 위치하면은 상당히 확률이 올라가고 하나의 이제 단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 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져서 이것도 likely 패소제닉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TULP1이 원인 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명확치 않은 VUS, 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의 그런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족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진단,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대표적인 망막 색소 변성이고요. 이렇게 검은색 색소 침착들이 나타납니다. 원래 망막은 이런 색깔이 아니거든요. 검은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고, 혈관들이 조금 얇아져 있고, 시신경이 약간 창백하고, 빛간섭 단층 촬영을 보면 망막이 상당히 얇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 자리에 있어야 될 시세포층이 이제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 띠 모양이 잘 관찰이 안 되고 망막이 위축된 거고요. 맥락막도 위축돼 있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대표적이고,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변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증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색소 침착은 저명하진 않죠. 약간 침착들은 이런 데 관찰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탈색소 반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뭐, 네. 그리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또 놓치는 경우도 뭐 있기도 했지만, 사실 요즘은 되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망막 전이도 검사고, 이제 눈에서 빛 자극을 주고 그 빛을 망막 그 시세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전기적인 신호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위를 측정하는 건데, 요거는 보면은 이제 뭐 영화에 잘 나오죠. 이렇게 뭐 그 EKG 그 심전도 같은 게 플랫하듯이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감지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 증례 같은 경우 이분은 되게 시력이 잘 나오실 거예요. 시야가 좀 좁아져 있을 뿐인데, 이제 망막 전이도 검사는 눈 전체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감소된 경우에서는 이렇게 신호 감지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가 형광 검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밝은색 띠로 나타나고, 이제 뭐 그 망막 검사들을 통해서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 망막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요렇습니다. 이제 둘이 다른 기계인데요. 이게 그 피부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을 포함하면 동아시아인들은 이 정도의 망막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가 비교하면 이제 이런 증례들이 어떻게 좀 색깔이 다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황반 이상증. 황반은 망막의 가운데 시세포의 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예민한 시력을 만드는 부위를 가르치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이름입니다. 황반이 병 이름은 아니에요. 황반의 변성이 있다 그래서 황반 이상증이라고 넓은 카테고리로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콘로드 디스트로피, 원뿔 막대세포 이상증, 이거는 베스트병, 여기는 이제 스타가르트 디시스가 되겠죠.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게 관찰이 되고, 뭐 빛간섭 단층 촬영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의 시세포층이 요게 시세포층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엔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손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막 층간 분리고요. 요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제 뭐 전문가들은 요것만 보고도 좀 알 수 있지만, 단층 촬영 같은 걸 찍어보면 명확하죠. 이게 치즈가 피자에 치즈가 늘어나듯이 이렇게 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층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층간 분리라고 하고요.
이제 뭐 증상들을 말씀드리면은 유전성 막막 질환에서 뭐 막막 색소 변성이나 막대세포 이상증, 막대 원뿔세포 이상증 이런 거에 이제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은 야맹증이에요. 밤눈이 좀 어둡고 뭐 이렇게 보여야 될 게 이렇게 보인다고 우리가 뭐 예시를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감각이 어떤지는 이제 알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 야맹증을 검사하는 건데 어둡게 해놓고 미로를 통과하는 속도나 실수하는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검사가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 밝지만 이제 시력이 나빠지기 되게 일찍부터 어린 나이부터 어두운 데서는 뭔가 잘 안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야가 좁아지죠. 이게 좀 정상 시야인데요. 정상 시각은 이제 40도 정도, 이 정도, 40도, 50도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10도 정도로 좁아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뭐 등고선의 색깔이 다른 거는 좀 더 시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밝은 시표를 써가지고 측정을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야 위축과 야맹증이 대표적이고 시력 저하도 당연히 나타날 테고요. 이런 증상들을 표현을 하는데 증상만 갖고 뭘 병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눈에만 나타나는 질환이 비증후군성 망막병증, 망막색소 변성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증후군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유전자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이제 유전된 거라 그러면은 모든 세포가 다 이상해야 되는데 물론 세포마다 중요하게 사용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고 망막색소 변성, 망막 이상을 일으키는 거는 눈에서 중요한 유전자들인 거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기 이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어셔 증후군과 바델비들 증후군이라고 뭐 복잡한 이름을 가지는데 어셔 증후군은 망막 변성과 청력 저하까지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바델비들 증후군은 이것보다 훨씬 드문데 망막 색소 변성과 뭐 다지증, 콩팥의 이상, 그다음에 뭐 생식기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전혀 떨어진 다른 장기 이상이 나타날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건데요. 눈에 시세포가 있는데 시세포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영역이 이런 선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모인 거고 이 선모라는 것을 세포의 중요한 소기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기들이 여럿 있어요. 대체로 이제 망막색소 변성도 선모를 이루는 그런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장기들의 공통적으로 이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세포도 역시 선모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셔 증후군이라는 거는 눈과 함께 청각이 떨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기에서 선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말하면서 뭐 아직은 그렇게 치료가 많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유전성 망막 질환에서 치료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주입 치료가 되겠고요. 뭐 원리는 단순하죠.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모식도인데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바이러스를 넣으면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이게 특수한 바이러스고 그걸 또 개조해요. 개조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고 바이러스는 또 미생물이잖아요. 스스로 분열해야 되는데 분열도 하지 않고.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유전 정보만 갖고 있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DNA를 단백질로 만드는 것조차 자기 몸에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성은 다른 세포에다가 자기 유전 물질을 넣어가지고 세포로 하여금 자기가 필요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바로 이제 유전자 전달하는 치료에 이용하는 거죠. 뭐 유전자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바이러스가 가장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거고, 뭐 실제로 이제 뭐 눈에 치료하는 과정은 망막에 이렇게 망막을 뚫고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약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집처럼 부풀어 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이 주입된 거고, 이 자리 보면 이제 단층 촬영으로 보면 이제 물집이 잡히죠. 약물이 들어간 건데 뭐 이상한 걸 만드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이제 바로 금방 흡수가 됩니다. 몇 시간, 하루 이내에 흡수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어쨌든 이제 특정한 유전자 RPE65에 대해서는 현재는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요 방식이라면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다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열성으로 유전하는 망막의 그 단백질의
아예 만들어지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데서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우성 형질에 있어서는 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도 있어요. 요즘 이제 각각을 갖고 많이 연구되고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상이 있는 유전자 부위를 교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의 파일을, 내 워드 파일을 바꾸듯이 그냥 탁탁탁탁 이동해서 커서 따라 이동해서 요 자리 이렇게 바꾸고 할 수가 없고, 프리 디자인된 딱 어떤 유전 변이에 대해서만 고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유전자만이 아니라 이 유전자의 이 유전 변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치료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복잡하죠. 그러면 유전자별로, 유전자 변이별로 다 치료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흔한 유전 변이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유전자 치료로서 이제 중간에 DNA가 RNA를 거쳐 단백질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RNA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유전자들을 제거하는 뭐 그런 안티세스 올리고 치료, 이런 것도 특정 서브타입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고식적인 약물 치료가 있어요. 이걸 스몰 몰레큘이라 그러는데 이건 케미칼이죠. 유전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뭐 ABCA4 돌연변이로 발생한 스타가르트 병에 있어서 요게 이제 눈에 보면 비타민 A를 시세포의 그런 전구물질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이거를 재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재활용하는 중간중간 효소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스타가르트 병 같은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비타민 A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런 나쁜 물질이 생기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하는 요런 치료도 이제 뭐 임상시험 중이거든요. 근데 또 특이하게도 요거는 이제 건성 황반 변성에서도 요런 비슷한 기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것들은 이제 유전자에 기반한 치료예요. 어떤 유전자인지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리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들이 되고 있죠. 줄기세포 치료는 뭔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궁극의 치료로 이제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완전 새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재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세포를 재생하는 거는 시세포가 이제 그 시그널 패스웨이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장벽이 낮은 걸로는 망막 색소상피가 망가졌을 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망막 색소상피를 만들고 요거를 넣어주는 뭐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스타가르트 병 같은 데서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황반 변성에서도 이런 치료를 시도해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건 광유전학 치료. 우리가 잇몸이 아니면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이제 뭐 씹는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은 여기 시세포가 손상이 된 망막 색소 변성인데 나머지 세포에다가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주입해 가지고 얘가 빛을 감지하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유전자 조작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에 기반한 건 아니죠.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일렉트로드로 봤을 때 요렇게 그 약물이 유전자가 조작된 데는 이런 빛을 들여서 전기 신호를 만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거죠. 유전성 망막 질환의 원인이고, 현재 나온 유일한 치료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만 보고서는 어떤 유전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다음에 원인 유전 변이를 확인할 때는 가족 검사가 이제 조금 더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뭐 트리오 테스트라 그러는데 병이 있는 분과 그분의 부모님 뭐 이런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 뭐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가 허가되어 사용 중이고, 그것 말고도 사실은 이제 유전성 망막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 변이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연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원인인지, 어떤 유전 변이가 원인인지 아는 거는 앞으로 어떤 치료에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전성 망막질환 정보에 대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윤창기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하단의 Q&A 버튼을 눌러 질문을 보내실 수 있고요. 특정 제품 및 병원에 관련된 질문이나 욕설 및 비방 또는 강의와 무관한 질문은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등아이가 의심소견이 있어 요즘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보험으로 이제 그 건강보험으로 하더라도 이 망막색소변성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거든요.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부르는 매시브리 파랄렐 시퀀싱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더라도 10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요게 물론 이게 기계를 돌려서 시퀀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해독을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뭐 빨리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유전자 그분 하나만 딱 한다 그러면 뭐 1, 2주면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일단은 그 기계를 돌릴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시약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한 번 기계를 돌릴 때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고 그걸 갖고서 이제 판독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 화면을 보고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역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전 변이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물론 뭐 기계 그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하는 데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두뇌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이거 하나만 매달려서 빨리 하자고 하면은 1, 2주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옛날에는 뭐 6달 얘기했는데 지금 한 3달은 걸립니다. 예, 저희 병원 기준 3달은 걸리고 외부의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하여튼 1달 넘게는 걸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엄마, 이모 2명, 그리고 저랑 오빠까지 유전성 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주로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애가 남자아이 8살인데 언제부터 검사할 수 있는지요? 걱정이 되네요. 야맹증이 주로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시력이 나쁘지 않다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그 야맹증이 주된 그런 질환인 것 같고 검사는 8살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아까 이제 변성이라 그랬잖아요. 망막의 모습을 보는 것부터가 핵심인데 8살 정도면은 뭐 잘 협조를 구하면은 망막 사진을 찍고 망막 검사, 단층 촬영과 사진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좀 확진의 중요한 검사는 망막 전이도 검사인데 요거는 눈에다가 이렇게 뭐 약간 뭐 렌즈를 끼거나 약간 이제 부착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8살이어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거를 이제 힘들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10살 이상부터는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양한데 되게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상이 없다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8살 정도면 잘하면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CCDEA 유전자 변이인데 망막색소 변선증이 있어서요. 이 변이가 강한 건가요? 그리고 CCDEA 치료약이 있나요? 변이가 강하다고 뭐 얘기하기 어렵고 CCDEA는 되게 드문 것 같고요. 현재 치료약은 없죠. 변이가 강하다는 거는 이게 뭐 흔한 유전 변이에 대해서만 이거는 조금 심하다 안 심하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유전자별 특성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핵심은 유전자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 변이냐에 따라서 또 중등도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유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체로는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 그러면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양해서 되게 늦게 발현하는 분의 자녀는 있더라도 똑같이 늦게 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P65에는 치료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상 해당이 안 되면 그땐 이후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전자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RP65가 사실 조금 안타깝게도 흔한 원인 유전자는 아니고요. 현재는 시력을 개선하고 그런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물론 없죠. 근데 유전자 진단을 왜 받느냐 하면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많은 치료제들이 유전자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유전자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특정한 약물,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아닌 약물의 경우도 어떤 유전자들은 도움이 되고 어떤 유전자일 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게 있지는 않지만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어떤 게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인지를 아는 거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으실 수는 있지만 알고 있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드물게 이제 임상시험 같은 걸 시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임상시험 같은 걸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어떤 유전자인지 알고 있으면은 빠른 시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진행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가시적인 개발이 되는 약물이 나온다고 해도 허가를 받고 국내에 도입이 되고 이런 기간 동안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 만약 혹시나 임상시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빨리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것도 이제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원인인지 어떤 유전 변이가 원인인지를 아는 거는 나쁠 건 하나도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동하겠습니다. RP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 실명되는 게 아닌가 하루하루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나빠질지 알고 싶습니다.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다양하고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계단식으로 느끼죠. 계단식으로 느낍니다.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시야가 넓은 데서 조금씩 나빠질 땐 잘 모르다가 중요 부위, 되게 이제 황반 부위 정도까지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그런 조금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 리니어하게 그런 1차 함수 곡선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망막의 시세포 밀도가 황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이게 직선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속도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언제쯤에는 앞에 빛이 사라지겠거니 생각을 짐작을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황반으로 가까울수록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느려지고 조그만 남은 시야가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가고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50대나 진단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잘 몰랐던 분도 있어요. 느린 분들은 정말 느리고 뭐 빠르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약간 시그모이드 커브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오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나빠지는 내가 중하게 느끼긴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속도는 가운데서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오면은 속도가 전반적인 면에서 느려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EYS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에게 하나씩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보균자가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유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딸이 시력이 안 좋아서 걱정됩니다.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남편분께서 없으시면은 확률은 정말 떨어지죠. 정말 떨어지는 거고요. 정말 떨어지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시력이 안 좋다 이건 아마도 근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어머니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EYS는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뭐 검사는 뭐 유전자 검사까지 일단 해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눈 검사는 받아볼 수 있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는 협회 주관으로 2017년 유전자 검사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 수 없는 30%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몇 년 더 기다리다가 다시 유전자 검사 해봐야 할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쌓이면은 좀 바뀌어요. 데이터가 쌓이면 바뀌고, 그다음에 시퀀싱 하는 기술도 조금 좋아지거든요. 좀 더 정밀해지고, 옛날엔 놓쳤던 이게
모든 유전체 전체에 대해서 똑같은 수율로 정확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떤 부분은 되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들이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해볼는 또 찾는 경우들은 있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유전자 검사를 해놓은 그 결과만 가지고도 몇 년 뒤에 다시 살펴보면은 또 이제 찾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터널 시야로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망막 색소 변성증 자체는 진단이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망막 색소 변성증 자체는 요거에 대한 이제 의심이나 진단은 상당히 이제 좀 명확하게 되는 편이고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0-70%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꼭 다른 병원을 더 가야 되는지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권유드릴 만하진 않고 유전자 검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유전성 망막질환 길잡이 클래스 어떠셨나요? 한국 노바티스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 유전성 망막질환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 곁에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또한 전해질 수 있었기를 바라며 이 시간이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의 길에 작은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수님 오늘 유전성 망막질환에 대해 많은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질문과 답변 나누는 시간도 가지셨는데 소감이나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요거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오늘 하는 과정에서도 앞에 뭐 유전 질환, 유전 부분이나 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신나게 환자분들께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치료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치료제가 이제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꽤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전공의 때, 제가 레지던트 때 시작할 때는 황반변성이라는 흔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실명하는 병이었어요. 그때 이제 광역학 치료라는 게 FDA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그거는 시력을 그렇게 좋게 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었었고 심지어 손상도 가져오는 수 있는 그런 치료였거든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제 전공이 하는 중간에 황반변성,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제가 나왔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 많은 시간에 지금은 습성 황반변성은 왔을 때 실명하는 병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치료 딱 받고 나면은 뭐 제가 언제 실명할까 이런 질문도 안 해요. 뭐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년이에요. 20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거 나오고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있으면 급히 또 좋아집니다. 20년 전에 실명했던 병이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또 전공의 때는 당뇨 망막병증 수술하면은 엄청 힘든 수술이었어요. 하루에 막 한 번 수술하는데 2-3시간씩 걸리고 하루에 그거 2-3번 하면은 수술하시는 교수님은 피곤해 하시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요즘은 당뇨 망막병증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고 수술도 1시간 안에 뭐 3-40분에 끝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거에 실망하죠. 언론에 나왔을 때 극복의 길 열려. 그건 아직 이제 좀 멀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가 뭐 그렇게 해도 다 실망이고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실망을 하시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거는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과학적인 발전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보면서도 그런 걸 목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너럴 인공지능 이런 건 정말 그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 GPT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제너럴 인공지능이 다가온 거 아닐까? 우리 목도하고 있듯이 먼 발치에 있었던 것 같은 거 기술 발전이 더뎌서 실망을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와 있거든요. 이런 유전성 망막 질환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 신문에 뭐 극복의 길 열려 저건 다 뭐 거짓말이야 뭐 그냥 언론 관심 끌어보려는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발판이 돼서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앞에 치료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도 훌륭하게 길잡이 역할을 맡아주시고 강의에 이어 Q&A 세션까지 애써주신 윤창기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강의의 녹화본은 앞서 안내드렸듯 언제든 누구나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행사 종료 후 한국 노바티스 유튜브, 한국 RP협회, 네이버 카페 RP 모임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잡이 클래스를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여정을 한국 노바티스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